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에 새 옷을 사면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이나 겨울로 넘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상청에서 이 계절별 구간을 재조정한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네. 때 보통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봄은 3월부터 여름은 6월부터 이렇게 3개월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네.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더 길어진 느낌이라는 게 실제 근거가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사계절 길이 변화를 보시면요. 여름이 실제로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194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름은 평균 98일이었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1980년 들어서서는 113일로 늘어났고요. 2011년 이후에는 127일로 늘었습니다. 날짜 구분을 좀 밑에 보시면 2000년 이전에는 그래도 여름이 6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2001년부터는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름이 끝나는 시기도 9월 말로 점점 더 밀리고 있고요. 한 연구에 의하면 50년 뒤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이 1년에 5달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해 여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해서 여름 기간을 공식적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추진할 거다. 이렇게 기상청 관계자가 밝힌 겁니다. 계절 구간을 손보는 이런 논의는요.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1년에 여름이 5달이나 된다. 생각하기도 싫은 미래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휴가 많이 가잖아요. 네. 그게 장마 끝나고 나서 폭염 기간 피하려고 그때 여름 휴가를 잡는 건데 아무래도 여름 기간이 재설정되면 이렇게 여름 휴가 가는 시기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 보기는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일단 계절 인식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과 겨울 1년에 2번 정기 휴가 기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철 방제, 보건, 복지 정책 같은 정부의 계절성 정책들의 시행 시기도 네. 대대적으로 수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사계절 패턴에 맞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름이 길어지면 여름 휴가도 좀 더 길게 해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 뭘 것 같으세요? 힌트는 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여름입니다.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은 인간 아닌가요? 네, 그 말도 네. 맞는데요. 정답은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네. 겨우 2mg밖에 안 되는 모기가 어떤 맹수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한 동물이 1년에 사람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통계를 나타낸 건데요. 모기에 물려서 사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해에 7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2위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인간이고요. 3위는 뱀, 4위는 개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조 원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모기 때문에 1년에 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모기가 우리나라에서 올해는 정말 일찍 나타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네. 인해서 올해 최고 기온이 평년 대비 2도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모기도 빨리 출몰을 했는데요. 더 문제는 네. 모기가 이렇게 일찍 나타나면서 한반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최근 굉장히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얼룩 날개 모기인데요.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6월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11명입니다. 4월까지는 월 10명 안팎 수준에 머물렀는데 5월에 75명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달에 102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지만요. 북한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네. 월남한 영향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어떤 예방책들이 있을까요?
네,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이나 네. 오한, 무기력증 이런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다행히 치사율은 낮은 편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밝은 옷, 긴 옷 착용하시고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캠핑하러 갔을 때뿐만 아니라 모기가 많은 실내에서는 모기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기를 예방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발을 잘 관리하는 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철에 빗물에 젖어서 축축해진 신발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네. 방치하면요.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또 그런 무좀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종류별로 뽀송하게 관리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운동화는 완벽하게 말리지 않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물을 최대한 흡수시키신 후에 완벽하게 건조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죽 구두는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구두 안에 신문지를 넣어서 말리면 모양 변형도 막을 수 있고요.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빨리 말리겠다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그대로 쐬면 가죽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장화는 마른 헝겊으로 신발 내부를 잘 닦아서 서늘한 곳에 거꾸로 세워서 말리시면 되고요. 여름에 샌들 특히 많이 신으실 텐데요. 축축해진 샌들은 마른 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비스듬하게 세워서 물이 잘 흐르게 해서 말리시면 됩니다. 슬리퍼 종류라면 주방세제나 베이킹소다로 편하게 자주 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밥그릇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익히 나와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보고서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블루칼라의 역습입니다. AI 등장해 그동안 일자리 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던 생산직 일자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한 교육기업이 세계 5천 개 이상 일자리를 놓고 연구를 했는데요. 회계사나 비서 등 특정 화이트 칼라 업무의 30%는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배관공이나 목수 같은 블루 칼라의 일자리는 단 1%만 AI가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AI가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블루칼라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도 그런 전망에 부합합니다. AI 영향에 더해서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진 점도 블루칼라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AI가 뭐 배관 작업을 해준다거나 집을 지어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우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점차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무직 직장인들 중에 일을 하면서 지게차 운전을 배우거나 조경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또 20, 30대 청년층에서도 블루칼라 직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인구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임금이 좀 올라간 영향도 있고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올린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도배나 청소업, 야쿠르트 배달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보고서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먼저 앵커께서는 AI가 앵커라는 직업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야 이 앵커라는 직업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AI가 대체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기사만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 AI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직업별 AI 노출 지수입니다. 여기서도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대체 위험도 더 클 것으로 전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의사, 한의사, 건축가, 판검사 등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수나 경호원, 육아도우미 등은 대체 가능성이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기자나 앵커 같은 언론인은 AI 대체 가능성이 비교적 작은 직업으로 분류돼 있네요. 한국은행은 직무 능력에 따라서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수학 능력 점수로 대표되는 인지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 네. 그리고 협동, 협상, 설득 같은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전망을 더 내놨는데요. 그 결과 AI 시대에는 사회적 공감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임금 상승도 더 가파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능력은 AI나 로봇 등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기술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4년간 사회적 기술 집중 일자리의 비중은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지적 기술 집중 일자리의 증가율은 5%포인트로 그보다 더 낮았고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일만큼 높은 경우 임금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만 해도 4.4%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2016년부터 2020년 비교적 최근에는 5.9%까지 올라가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지적 능력이 일만큼 높은 경우는 2015년까지는 임금이 10.9% 올라갔지만 2020년에는 9.3%로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협동력이나 공감력이 높으면 일자리 기회도 많아지고 임금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AI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죠. IMF는 AI 고용 충격을 완화할 교육과 직업 훈련을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했고요. 한국은행도 사회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소통, 협업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하거나 협동하는 능력은 어느 시대나 좀 중요했었는데 AI 시대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 얘기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휴가 얘기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조용한 휴가를 조용히 간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 조용한 사직, 조용한 해고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조용한 사직은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의 퇴직 상태처럼 조용히 지내는 걸 의미하고요. 또 조용한 해고는 이것에 대한 기업의 맞대응으로서 네. 저성과자를 성향에 맞지 않는 부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좀 직급을 하향해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네. 겁니다. 이번에 나온 조용한 휴가는 이 시리즈의 3탄인데요.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휴양지 등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국내외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조용히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업체가요,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좀 재밌습니다. 37%가 상사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한 휴가를 즐긴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38%는 이 조용한 휴가 중에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에 부재중으로 표시가 되지 않도록 네. 컴퓨터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37%는 초과 근무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업무 시간 지나서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예약을 걸어둔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휴가라는 게 회사에다가는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 이걸 조용한 휴가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월급만 타가고 일은 하지 않은 월급 루팡 같은 것처럼 좀 느껴지는데 네. 회사 입장에서 이거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은 다른데요. 그 월급 루팡은 받는 만큼의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네. 뜻하고요. 조용한 휴가는 맡은 일을 다 하긴 하지만 동시에 요령껏 쉬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조용한 휴가를 쓰는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도 관련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더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불만을 해결하는 경향이 더해진 결과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럼 조용한 휴가가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미 다들 가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휴가를 떠나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건지 어떤 건가요? 일단 저는 가본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관련 설문조사나 이거 통계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갤럽이 낸 2004 글로벌 직장 현황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한국 직장인의 비율이 13%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은 물론 동아시아 평균 18%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높네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좋아서 조용한 휴가지 노는 직장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업무 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왜 조용한 휴가를 갔는지 네. 한국 직장인들의 업무 몰입도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50대 기업은 법정 연차 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 휴가를 주는 비율이 5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3명 중 2명은요. 1년의 연차를 6일도 못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조용한 휴가를 쓰는 미국 직장인들은 휴가를 신청하면 반려당할까 봐 두렵다 이런 사유를 들었는데요. 더욱이 한국은 조직 문화 특성상 연차를 쓸 때 눈치를 보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강박도 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직무 몰입도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있는 휴가를 좀 당당하게 쓰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회사 입장에서는 원격 근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양쪽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조용한 휴가가 있다는 걸 방송에서 소문을 냈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휴가 가시는 분들 앞으로 좀 가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